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요. 김진애 박사님의 한 번은 독해져라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김진애 박사의 인생 식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책 표지 뒷면에 보면 때론 섬세하게, 때론 대범하게 스스로 독해져라. 괴로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괴로움을 다스리는 지혜는 커질 수 있다. 흔들리는 만큼 더 깊어지고 괴로워하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들을 세워보라. 스스로 한 번은 독해져라. 아직 한 번도 독해보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독해져 보라. 도망가고 싶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너무 많은 일에 치일 때, 콤플렉스에 시달릴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 외로울 때, 깊은 슬픔이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독하게 스스로를 단련시킬 줄 아는 프로로서 인생 선배로서 김진애 박사는 시원시원한 충고와 현실적인 조언들로 가득한 10가지 자기 단련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법, 스트레스를 대하는 현명한 방법, 때를 읽는 법, 일을 제대로 쳐내기 위한 요령,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주목의 법칙, 진정한 내 편을 만드는 법 등 때론 섬세하게, 때론 대범하게 스스로 독해져 보는 원칙과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 번은 독해져라 들어보실까요? 한 번은 독해져 보라.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가?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독해질 수 있는 거야? 나는 성격상 독해질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그리 독하게 홀로 시간, 홀로 공간을 만들 수 있어? 결국 나는 안 되는 건가? 같은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해지는 능력은 스스로 키우는 외에는 답이 없다. 남들이 아무리 좀 독하게 해봐 라고 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나 싶을 만큼 다시 온갖 유혹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독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체득 과정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독하기를 기대해 줄 때 실행하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홀로 시간, 홀로 공간에 파묻혀 있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존중해주고 기뻐해주는 기간 말이다. 바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 싱글일 동안의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독해보는 것은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 왜 공부하는가라는 책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나는 고2 겨울방학에 앞으로 1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독하게 지켰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때 결단을 독하게 지켰던 것이 나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귀한 경험이다. 대단히 독한 1년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권씩 읽던 책 딱 끊고, 몰래 다니며 일주일에 한 편씩 보던 영화 딱 끊고, 저녁과 주말 TV마저도 딱 끊고, 오직 내 방 평상과 교실 책상만 오갔다.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고 몇몇 친구들과 돌아가며 몇 과목에 대하여 그룹 과외를 했을 뿐이다. 세수하고 밥 먹고 버스 타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했다.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1년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몰입할 수 있었나? 이모저모 따져보면 첫째 이유야 물론 절박감이다. 그 시절 내가 가장 꿈꿨던 것은 독립이었다. 하지만 당시 성적이 중간에 오가는 정도였는데 어디 독립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절박했다. 둘째 이유는 공부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왕 하는 것 한번 독해보자 하는 심사였다. 어느 책 제목처럼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인생살이에서 또한 먹고 살기 위한 일 중에서 그나마 공부가 가장 쉬운 편이다. 다음에 셋째 이유,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꼽는다. 당신은 상대평가가 없었기에 오히려 1년 동안 몰입이 가능했다. 지금은 수능이며 온갖 평가 시험이 전국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니까 수시로 순위를 대비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공부를 아주 짧은 호흡으로 만들어버리고 순위 때문에 지레 포기를 하거나 또는 거품 기대를 만든다. 추락에 대한 불안과 상승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공공연히 비교할 잣대가 없으니 오히려 몰입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순간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지 독자들은 짐작하시리라. 선배가 없고 멘토가 없다는 상황은 정말 막막하다.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나는 내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차근차근 나의 보폭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독했던 1년은 나에게 그 후에도 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독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인생의 고비마다 꼭 독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 나에게는 영어 문제로 고생했던 유학 첫 1년, 유학에서 돌아와서 한국 상황을 새롭게 파악하는 탐색전을 펼쳐야 했던 첫 1년, 30대에 창업하며 익숙하지 않던 세계를 향해야 했던 첫 1년, 아는 듯 모르는 듯 잡히지 않던 현실 정치의 세계를 헤쳐나가야 했던 첫 1년이 그랬다. 그 외에도 수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때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다. 한번 독해봤던 경험은 여러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 참으로 한 번만 독해보자. 독하다는 뜻은 무엇일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한 것들은 오죽 많은가? 돈, 명예, 권력은 대표적이다. 편하게 살자, 대충 일하고 말자, 눈 감아주자, 오늘은 쉬자, 그냥 자버리자, 내일 시작하자, 쉽게 돈 벌자, 뭐 대수랴 하는 마음들도 그렇고 달콤한 초콜릿, 입맛 당기는 패스트푸드, 지글지글 기름진 음식 등 온 세상이 유혹이다. 독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역시 사랑과 관련될 때다. 내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멀어질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소외당할까봐, 믿음을 못 받을까봐 등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이런 마음은 영원한 유혹이다. 공부하는 기간 그리고 아직 싱글일 때 독해져 보라는 건 그나마 사람의 유혹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미션이 확실히 보이고 방법도 보이는 편 아닌가? 사랑의 감정에 빠지고 결혼이라는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의 유혹은 떨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독해질 수 있을 때 독해보라. 물론 아직 한 번도 독해보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꼭 한번 독해보자. 1년이 너무 길다면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독해보자. 공부가 싫다면 프로젝트도 좋고 창업도 좋다. 한 번만 독해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스트레스를 푸는 8가지 방법. 스트레스란 여러 상황에서 여러 조건에 의해 여러 모습을 띠고 여러 증상으로 찾아온다. 그러니 스트레스 푸는 패턴 역시 다양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먹기와 잠자기라고 한다. 이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먹기와 잠자기에 빠진다고 해서 너무 죄의식을 가질 이유는 없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1년에 한두 번쯤 먹기와 잠자기에 빠지는 것도 썩 괜찮은 일이다. 잠깐 감기 몸살에 걸리면 안성맞춤이다. 아프면 잠자기와 먹기를 잘하게 될 뿐더러 낫고 나면 건강이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새삼 삶의 열정을 느끼게 되니 말이다. 나 같은 워커홀릭인 경우에는 사실 아플 때가 가장 마음 편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몸을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바보짓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평소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잘 파악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온갖 방식을 몸에 익혀보자. 첫째, 음악을 듣는다. 가장 쉬운 것은 역시 음악 듣기다.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큰돈 들지 않으며 종류가 많으니 그게 참 고맙다. 요즘은 음원 파일이나 유튜브가 있고 온 세계의 음악을 선택할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하다.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음악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화끈하게 머리를 깨뜨리는 하드록을 들을 수 있고 안정감 있는 클래식을 들을 수 있고 경쾌한 팝도 좋고 흥겨운 트로트 가요도 좋다. 감미로운 음악도는 웅장한 음악일 수도 있다. 단조로운 음악도는 변화무쌍한 음악일 수도 있다. 사람의 목소리 또는 악기의 소리일 수도 있다. 소리는 가슴의 선을 오묘하게 건드린다. 어디 시원한 노래 좀 없나? 이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한참 쌓인 때라는 것을 내 주위에서는 다 알고 이 노래 저 노래를 추천할 정도가 되었다. 마치 사우나 하듯 흠뻑 땀 흘릴 만한 노래를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데 우리 가요에 너무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많다는 것이 나에게는 스트레스다. 그놈의 사랑 노래는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악 듣기란 완벽하게 혼자 할 수 있는 짓이라는 게 좋다. 헤드폰을 끼면 그야말로 구름 위를 나는 듯 천상의 세계에 올라간 듯하다. 좋은 건축, 좋은 공간에 가면 나는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일종의 환청 효과인데 좋은 건축, 좋은 공간이라면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기 때문이다. 음악은 그렇게 원초적이다. 혼자 있는 시간, 전화를 안 받아도 되는 시간이라면 음악을 크게 틀어보라. 공간적으로 허락이 안 되면 헤드폰을 써라. 대개의 직장은 음악을 틀더라도 아주 잔잔하게 틀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소리에 불과하니 스트레스 풀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하루에 5분쯤 음악을 크게 튼다면 다 같이 감동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아리아를 들으며 모든 죄수들이 한마음으로 감동했듯이 말이다. 음악의 힘은 정말 세다. 둘째, 영화를 본다. 우리 사회가 드디어 연간 1억 관람객 시대로 들어간 것도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는 현상은 아닐까? 영화를 통해 잠시라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다. 뭐든지 이룰 수 있는 판타지를 맛보고 싶다.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끝장을 보고 싶다 등 영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영화관 가는 것도 각별한 재미지만 바쁜 시간에 비디오와 DVD 그리고 일반화된 VOD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 영화란 자신의 일상과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체험하면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받게 만든다. 영화 보기란 가상의 떠나기다. 게다가 시각체험, 청각체험, 감성체험, 지적체험, 영적체험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다. 더구나 110여 분 내에 완벽하게 농축된 세계이니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집중 자극이다. 책 읽기란 긴 시간을 요하니 몰입이 쉽지 않고 흐름을 놓치기도 쉽다. 책이 지적 탐험의 성향이 강하다면 영화란 감성적 체험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게다가 영화 장르가 많으니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효과 만점이다. 예컨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추리 영화가 아주 좋다. 물론 끝이 깨끗한 추리 영화를 골라야지 잘못해서 인간의 엉킨 심리를 모호하게 그린 영화를 만나면 머리만 더 복잡해지기 십상이다. 사랑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든 멜로든 삭막한 현실 세계를 잠깐 있기에 좋다. 휴머니즘 영화는 사람에게 치였을 때 치유력이 아주 높다. 액션 영화, 모험 영화, 무협 영화는 추리 영화와 비슷하다. 다만 더 간단하게 시원해진다. 누군가에게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쌓일 때 아주 효과적이다. 코미디 영화는 일상에 대한 유쾌한 마음을 다시 찾기에 아주 효과가 좋다. 만화 영화도 좋다. 아이의 동심이든 어른의 동심이든 천진난만함을 마음을 일으키고 나도 아직 이런 마음이 있어 하고 나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든다. 제 손으로 뭔가 직접 만들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하는 일이 확실하니 완전히 젖어들 수 있고 만드는 성과가 눈에 보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이 점에서는 여자가 이점이 더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요리라고 하는 기막힌 작업이 있으니 말이다. 특히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손을 써서 무엇을 만들기를 나는 정말 권한다. 맛집에 가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정 만들 게 없다면 집안을 손보는 것도 좋다. 예컨대 미루던 청소, 미루어 두던 형광등 갈기, 미루어 두었던 창문 닫기, 찌걱대는 문 손보기 같은 것 말이다. 때 빼고 광내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진다. 그러고 나면 그 지겨운 복잡스러운 일에 다시 돌아올 마음이 기꺼이 생긴다. 내가 뜨개질, 바느질, 재봉질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눈치지만 내 인생에서 만든 작품이 수백 개가 되니 그동안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음이 산란해지면 바느질 작업을 다시 손에 잡는다. 미국의 첫 여성 국무장관을 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느질을 한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른다. 손쓰기 싫어하고 손재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손재주가 없으면 몸을 쓰는 일을 찾으면 될 것이다. 나의 옆지기는 드디어 텃밭 작업을 찾아냈다. 밭에서 잡초를 뽑으면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간다. 텃밭 김매기라는 무념무상의 작업을 찾아낸 옆지기에게 축복을 보낸다. 넷째, 길을 잃어본다. 내가 어디 가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마냥 길을 헤매본다. 도망치기라는 시간적 사치를 부리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이유도 있다. 길 잃기는 공부 중 하나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지만 걸어 다니는 길은 많이 잃어볼수록 나에게 이롭다. 길을 잃어본다는 행위는 자기를 잃어보는 것이자 자기를 찾는 행위다.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잠깐 부정하는 행위이자 또 자기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행위이다. 드디어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든다. 무작정 길을 잃어보는 것 가끔씩 필요하다. 다섯째, 색다른 쇼핑을 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 역시 쇼핑을 한다. 먹기 역시 일종의 쇼핑이다. 꼭 식당을 찾지 않더라도 요리를 위한 재료 사기조차도 스트레스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니 말이다.
눈요기 쇼핑도 썩 괜찮다. 눈요기를 하면 눈이 맑아지고 또 밝아진다. 사지 못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보는 즐거움마저 빼앗길 순 없지 않은가. 나는 골동품 시장에 가기를 즐긴다. 인사동도 좋지만 옛적에는 언감생신 너무 비싸서 소외감을 느꼈고 요즘은 외국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썩 즐겁지 못하다. 그러나 여전히 갈 때마다 물건 하나쯤을 사게 되고 주말 벼룩시장에서는 이상한 것을 하나씩 사들고 온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곳은 청계천 연변의 황학시장이다. 숨어있는 골통품 가게를 찾는 것도 재미있고 길거리에 넘쳐나는 온갖 종류의 기계 중고품과 어울려서 만물시장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색다르다. 재료시장을 가면 더 재미있다. 옷감시장도 좋고 온갖 자재시장을 가는 것도 좋다. 못 보던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풍성함이 좋다. 완성품과는 달리 원자재를 보면서 이것들을 이용해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상상력이 펼쳐지니 아주 신난다. 게다가 재료시장은 싸서 좋다. 완제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싸니 그 싼 맛에 쇼핑하는 것도 아주 즐겁다. 아무리 돈이 없어 못 사더라도 풍성함을 즐기는 것이 쇼핑하기의 요체다. 빈곤한 머리, 가난한 마음을 풍요로운 물질을 통해서 풀어보자. 인간이란 물질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6째, 사람을 만난다. 스트레스 쌓일 때 만나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또는 아예 많은 사람들 사이로 왕창 휩쓸려 버리려는 성향도 있다. 2가지 다 그리 좋지 않은 방식이다.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묵묵히 술잔 기울여도 좋겠지만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어떤 상대가 좋을까? 양쪽 극단이 다 효과 있다. 스트레스 별로 없이 세상을 여유 있게 보는 사람이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서 동병상련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쪽이 효과를 볼 것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같이 화를 내주는 사람은 그 맛에 좋고 아예 나를 바보 같다고 비판해주는 사람은 또 그 맛에 스트레스가 풀린다. 어정쩡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맞장구, 적극 쳐주기, 나 아예 마구 야단 쳐주기가 효과적이다.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 앞에서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라는 안도감에 스트레스가 제풀에 풀리고 반대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 앞에서 열심히 자기 방어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보면 좋겠구나 등 풀어낼 묘수가 떠오르고 어느새 나쁜 스트레스가 한풀 꺾이면서 좋은 스트레스로 바뀐다. 양극단의 경험을 즐겨보자. 사람 만나기란 극단의 묘미 때문에 좋은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친구냐, 애인이냐, 같이 사는 파트너냐, 엄마냐, 아빠냐, 선생님이냐, 나를 잘 아는 사람이냐, 잘 모르는 사람이냐? 경험상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고 있다. 삶의 궤적을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7째, 기분 좋게 논쟁한다. 논쟁은 그 사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는 나의 독특한 방식이다. 그 사람에 대한 도전 또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정서일까? 어떤 바탕이 숨어 있을까? 무엇을 문제시할까 등의 호기심이다. 토론거리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는 사람이다. 사회 문제든 전문 분야 이슈이든 사업 문제든 남녀 문제든 철학적인 문제든 토론거리는 온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할 사람이라면 무슨 흥미가 더 가겠는가?
하물며 부부도 때로 뜨거운 싸움이 있어야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기분 좋은 논쟁을 하고 나면 살맛이 난다. 아마도 사람의 길을 빨아들이고 또 내뿜으며 기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나는 은근히 논쟁을 걸어본다. 열렬한 논쟁으로 전개되면 아주 재수 좋은 날이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나면 마치 땀 뻘뻘 사우나를 한 것 같이,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이 기분이 상쾌해진다. 물론 기분 좋은 논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생각을 정직하게 드러낼 것, 감정적이 되지 않을 것, 상대의 논지를 이기려는 승부근성을 유지하되 우기지는 않을 것, 유머도 섞고 웃음보도 터뜨릴 것, 이렇게 기분 좋은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현실이 나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시도를 그치지 않는다. 8째, 페이퍼 플랜을 만든다. 일이 안 되거나 하기 싫어지는 스트레스에 걸리면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온갖 계획을 세워본다.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어 쏟아놓기도 한다. 이렇게 혼자 계획을 세워보면 마치 모든 일이 다 풀릴 듯한 환상에 빠진다.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다음에는 될 듯한 환각도 생긴다. 너는 할 수 있어 같은 환청도 들린다. 그러나 참 유용한 환상, 환각, 환청이다. 그 와중에 나를 다독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의 컴퓨터 파일 안, 또 나의 플랜 메모북, 나의 플랜 봉투에는 말도 안 되는 온갖 구상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 10%라도 실제로 해낼까? 말 그대로 백지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백지계획이 되어도 별 상관없다. 원래 페이퍼 플랜이란 백지계획 또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계획을 말한다. 쓸모없는 계획인가? 그렇지는 않다. 계획이란 세워보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 자신을 정리하고 상상을 넓히고 자신의 논리를 세운다는데 더욱 쓸모가 있다. 더구나 페이퍼 플랜이란 언제나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종이 한 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백지 계획은 스트레스 풀기에 효과 만점이다. 이런 페이퍼 플랜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종이 한 장 놔두고 예컨대 불만 리스트를 만든다. 스트레스 리스트를 만든다. 자신의 심리를 그대로 쏟아낸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쓴다 등이다. 모두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어느덧 나쁜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로 바뀐다. 머리가 고플 때 우리는 훌쩍 자란다. 머리가 고프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한마디로 지적 허기이자 지적 갈증이다. 이 고품을 몇 단계로 나눠보자. 첫째 단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다. 둘째 단계, 그 알므로 사람들과 통하고 싶다는 욕구다. 셋째 단계, 알을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싶다는 욕구다. 넷째 단계, 자신의 알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싶다는 욕구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욕구다. 그런데 이 고품을 그리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첫째 단계는 그나마 쉽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열의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둘째 단계인 사람들과 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진정으로 머리가 고픈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셋째 단계에서 세상의 메커니즘을 파악할수록 실망하고 염증도 생긴다. 넷째 단계는 모두들 경험하듯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농후하다. 유학 시절에 공부에 한참 빠져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오셔서 던졌던 말씀이 있다. 지금 참 좋지? 한국에 가봐. 정말 외로워. 그 교수님은 아마도 지적인 외로움을 말씀하셨던 듯 싶다. 동료 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 대화나 토론을 일정 차원으로 올리기 힘든 괴로움. 그래서 만나기를 즐기지 않게 되고
자신의 방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 다들 왜 그렇게 바쁜지 뿔뿔이 흩어지는 외로움. 학술 활동에서도 서로 교차하기 어렵다는 괴로움 같은 것들이다. 충만한 지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수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은근히 충격을 먹기도 했다. 유학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일하면서 슬프게도 그 교수님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다. 유학 중에는 머리로서는 상당히 충만한 시간을 보냈던 셈이다. 지적 교류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일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과정상의 골치 아픔 때문에 일의 수준을 망가뜨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이 항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화하기를 즐긴다는 것,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대화는 한다는 것, 자료도 풍부했고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것 등 충분히 머리의 고품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 다만 가슴이 고픈 것은 외국에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한다는 상황은 가슴으로는 충만하지만 머리는 시시때때로 고픈 상태가 이어진다. 그 시절 그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다. 완벽하게 소속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같이 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은 많이 외롭고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지적 친구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지적 친구를 계속 찾는다. 첫째, 책이란 언제나 가장 좋은 지적 친구다. 책이란 상당한 지적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니 완성도가 높다. 책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 즉 저자, 지식, 시각, 안목, 지식체계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항상 지적 친구로서 내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직접 말해주지는 않지만 마치 대화하는 느낌이다.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오히려 책을 통해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책이란 정말 좋은 대화 친구다. 둘째, 토론할 수 있는 친구다. 오래가는 친구 역시 지적 친구다. 어릴 적 학교 친구도 좋지만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가 더 오래가기도 한다. 잘 안 풀리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분야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쟁점이 벌어졌을 때 토론을 벌이는 친구다. 가령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릴 때, 글을 쓸 때 또는 방송에 나가야 할 때 머리가 막히면 친구들은 들어준다.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좋고 이왕이면 자기 의견으로 나를 자극해주면 더욱 좋다. 나에 대한 적의 역할, 비판, 세력 역할을 해줌으로써 나를 단련시켜주는 친구들일 것이다. 셋째,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터본다. 지적 만남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더욱 강해지는 듯 싶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닐까? 어떠한 상대이든 어떠한 자리이든 내가 얘기를 잘 꺼내는 것도 이런 기쁨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돌발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 그리고 오래 인상이 남아서 추억하게 되는 기쁨이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얘기가 잘 아는 사람과의 얘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이유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스릴이 있다. 넷째, 해안을 보여줄 지적 친구를 항상 찾는다. 그 해안은 때로는 지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전 체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통찰력일 수도 있다.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 그 사람이 나를 알건 모르건 별로 상관없다. 선배일 수도 후배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외국 사람일 수도 있다. 어릴 적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 선배들이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사회 경험이 쌓이고 보면 해안을 보여주는 지적 친구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신문 기사에서 나타날 수 있고 라디오에서 갑자기 들려올 수도 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작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란 역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해안을 발견할 때다. 예컨대 우스꽝스럽도록 순수한 질문을 하는 학생,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면서 한 수 가르쳐 주려는 노련한 기술자. 당장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인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고객 등. 다른 분야 사람들로부터 해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같은 분야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쟁의식이나 견제의식, 질투심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막히던 생각이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자유롭고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의외의 깨달음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다. 가끔은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신선한 시각을 던져주는 것과도 통한다. 머리가 고프다는 느낌은 잘하고 싶다, 내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신 속에 남아있다는 신호니 가능성은 아직도 무한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한하며 세상의 지식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으며 지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제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제다. 우리의 고픈 머리에 감사하자. 어떠셨나요? 김진애 교수님의 한 번은 독해져라 라는 책 구절들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독해져라의 독을 독을 품은 독설할 때 독자가 아니라 홀로 독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한 번쯤은 절대적으로 혼자임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내적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은 시간을 정해서 철저하게 혼자가 돼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신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나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조금 더 나 중심적으로 나답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질지 모르니깐요. 그럼 고막 여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